뭐 꽃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죠? 전 세계 어디서나 사랑받잖아요. 근데요, 일본에서는 이 꽃에 대한 사랑이 좀 특별해요. 그냥 예쁘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아주 깊은 철학 그리고 예술로까지 발전을 시켰거든요. 바로 살아있는 꽃의 예술, 이케바나입니다. 오늘 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이 두 이미지, 딱 봐도 느낌이 확 다르죠? 왼쪽은 어때요? 우리가 흔히 보는 꽃이 꽉꽉 들어찬 화려한 서형식 꽃꽂이예요. 풍성하죠. 근데 오른쪽은 일본의 이케바나인데 달랑 몇 개의 선과 꽃만 덩그러니 있어요. 한쪽은 채움, 다른 한쪽은 비움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텅 비워두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이케바나, 한자로 보면 이케화, 살아있는 꽃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게 그냥 리빙 플라워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속뜻은 꽃을 살게 하다. 그러니까 이미 꺾인 꽃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준다는 굉장히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방을 예쁘게 꾸미는 장식이 아닌 거죠. 자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주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꽃을 통해 탐구하는, 뭐랄까 일종의 명상이나 수행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독특한 예술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뿌리를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바다 건너온 외래 종교, 불교와 일본 땅에 원래 붙어 있던 토착신앙, 신토가 아주 절묘하게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케바나가 탄생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와, 역사가 정말 길죠?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케바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눈에 딱 보입니다. 시작은 6세기, 불교 의식에서 아주 조용하게 싹을 틔웠어요. 그러다가 무로마치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예술적인 틀을 갖추게 되고요. 에도 시대에는 이제 대중적으로 확 퍼지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격동의 메이지 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케바나라는 예술을 떠받치는 두 개의 아주 큰 기둥이 있는 셈이에요. 자, 첫 번째 기둥은 불교에서 가져온 화공양이라는 문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처님께 꽃을 올리면서 생명이란 이렇게 짧고도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 그런 전통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 이건 일본 고유의 신토 사상에서 왔어요. 바로 요리시로라는 믿음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연물, 특히 예쁜 꽃이나 신성한 나무 같은 곳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생각이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꽃을 꽂는 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아주 신성한 의식이 되어버린 거죠. 옛날 절에 스님들이 고민을 했겠죠. 이런 깊은 철학을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요. 바로 그 고민 끝에 탄생한 게 이겁니다. 이케바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천지인 삼각구도. 보시면 가장 높은 가지가 바로 하늘, 천을 상징하고요. 그 아래 중간 가지가 우리, 인간, 인을 나타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가지가 땅, 지를 의미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작은 화병 하나에 하늘과 땅과 사람, 즉 우주 전체의 질서를 그대로 담아낸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1000년 남게 고요히 이어져 오던 이케바나에도 피할 수 없는 정말 거대한 파도가 밀어닥칩니다. 바로 서양 문물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던 격동의 시대, 메이지 유신 때였죠. 그때 일본 사회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서양에서 온 거라면 뭐든지 최고, 선진적인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 당연히 화려하고 막 풍성한 서양식 꽃꽂이가 모던함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졌겠죠. 그에 비하면 어딘가 비어 보이고 조용한 선과 여백을 강조하는 이케바나는 어땠을까요? 네, 맞아요. 시대에 뒤떨어진, 낡아빠진 구시대의 유물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정말 사라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케바나가 정말 기가 막힌 생존 전략을 보여줍니다. 그냥 사라지는 대신 오히려 시대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거든요. 어떻게 했냐고요? 바로 근대 여성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교양으로 스스로를 완벽하게 리브랜딩한 겁니다.
그 당시 신여성, 모던걸이 되려면 차를 마시는 다도, 예절 교육과 함께 이케바나는 무조건 배워야 했던 거예요. 집에 이케바나 작품이 하나 딱 놓여 있으면 그게 바로 그 집안의 품격과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증표가 됐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가장 전통적인 것이 가장 현대적인 공간인 가정으로 파고들면서 살아남은 겁니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려는 치열한 몸부림이 역설적이게도 이케바나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열게 됩니다. 이케바나는 이래야 한다는 하나의 정답 대신 여러 유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각자 자기만의 철학으로 미래의 이케바나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하고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이케바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수백 년의 전통을 그대로 지켜야 할까?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할까? 그것도 아니면 아예 이 모든 틀을 깨부수고 완전한 자유를 찾아야 할까? 이케바나 앞에 놓인 운명의 세 발레길이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세 유파의 선택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케노보는 우리는 전통과 격식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길을 택했고요. 반면 오하라 유파는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서양식 집이 늘어나는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넓고 얕은 그릇 수반에 꽃을 꼽는 모리바나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냈죠. 시대와 조화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길을 선택한 소게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소게츠 유파를 만든 데시가와라 소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케바나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의 말 그대로 소게치는 꽃이나 나무에만 얽매이지 않았어요. 철, 돌, 심지어 플라스틱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과감하게 가져와서 썼습니다. 덕분에 이케바나는 그냥 꽃꽂이가 아니라 현대 조각, 설치 미술의 영역까지 그 경계를 확 넓히게 됐죠. 자, 이렇게 이케바나의 긴 역사부터 정말 다양한 유파들의 이야기까지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대체 그 텅 빈 공간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 공간을 비워두는 걸까요? 그 정답은 바로 마라는 이 한 글자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마는요, 그냥 텅 빈 스페이스가 아니에요. 이건 사이 혹은 틈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게 있음으로 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아주 적극적인 공간입니다. 음악에서 쉼표가 있어야 멜로디가 살아나는 것처럼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비워놓은 공간, 이 마가 있기 때문에 꽃과 가지의 선이 비로소 숨을 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팽팽한 긴장감과 에너지가 작품 전체를 휘감게 되는 거죠. 물론 이케바나의 아름다움이 이 마 하나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쭉쭉 뻗어나가는 가지와 줄기의 에너지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선의 미학도 있고요. 또 활짝 폈다가 시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끌어안으면서 그 덧없음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무상의 철학도 있죠. 그리고 사라져가는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 애틋한 슬픔, 모노노아와레라는 감성까지. 결국 이케바나는 눈으로만 보는 예술을 넘어서 시간과 생명의 흐름 전체를 담아내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나 깊은 철학을 담고 있으니 당연하겠죠? 21세기 오늘날 이케바나는 이제 일본만의 예술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예술이 되었습니다. 아까 그 가장 혁신적이었던 유파? 기억나시죠? 소게츠. 그 소게츠 유파의 해외 지부만 해도 전 세계 90개가 넘는 나라에 있다고 해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케바나의 영향력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요즘 이케바나는 미술관이나 고급 호텔 로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 곳곳에서 훨씬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한번 보세요. 정말 많은 현대 작가들이 자기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멋진 이케바나 작품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복잡한 세상에서 잠시 모든 걸 멈추고 오롯이 나 자신과 자연에 집중하는 시간, 일종의 마음챙김, 명상법으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답니다. 결국 오늘 이케바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한 건 비어있음이 결코 없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적은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다는 역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더 많이를 외치는 이 세상에서 의도적으로 더 적게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이 예술.
과연 우리는 이 이케바나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